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20년 차 여성이에요. 결혼 전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결혼 20주년 때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요. 그때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영원히 지속될 줄만 알았기 때문에 꼭 스위스가 아니어도 어디든 함께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 인생이 생각처럼 되나요? 매일매일 날씨가 바뀌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시시각각 변한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던 부부도 20년 가까이 살다 보면 배우자의 숨쉬는 소리도 소음처럼 들리는 날이 온다는 걸 말이죠. 마음이 변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부부의 연을 맺고 살겠다고 약속한 사이라면 적어도 만날 때 그랬던 것처럼 헤어질 때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수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은 예의는커녕 너무도 치졸하게 이별을 통보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말이죠. 마지막까지 제 가슴을 찢어놓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살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한 기억도 있으니까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일도 얼추 손에 익었고 업무 돌아가는 방식도 파악이 돼서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시간을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갖는 걸로 허비하는 날이 많았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전날의 음주가 다음날 컨디션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요. 그뿐인가요? 술값으로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다 보니 월급을 받고도 통장은 늘 텅장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술자리를 끊고 취미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수영을 배울까 영어 학원을 다닐까 며칠을 고민했지만 딱히 끌리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오빠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축구 동호회 사람들과 주말마다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당장 PC 앞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한참을 서치해서 발견한 게 바로 영화 동호회였어요. 이거라면 실증 안 내고 열중할 수 있겠다 싶었죠. 사실 제가 영화를 광적으로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고대 유물처럼 여겨지는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있던 비디오 대여점에서 VIP 손님이었을 정도였어요. 이후 DVD 대여점이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그러는데 저는 4, 5살 때부터 영화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TV에서 영화가 나오면 그 앞에 앉아 한참을 넋놓고 영화를 볼 정도였다네요. 예술 영화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까지 가리지 않고 다 찾아볼 정도로 저희 영화 사랑은 유별났어요. 그러다 취업 준비로 바빠지고 취업 후에는 회사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한동안 극장도 제대로 가지 못했었죠. 그러던 차에 발견한 영화 동호회는 딱 저를 위한 취미 활동이 아닐 수 없었어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모임이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죠. 저는 그 영화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보는 걸 즐기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한때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죠. 꿈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으니까요. 동호회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다 보니 주로 퇴근 후나 주말에 모여 상영회를 갔거나 단체 영화 관람을 했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젊은 남녀들이 모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동호회 안에서 커플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고요. 회원 대부분이 결혼 정년기의 남녀들인데다 보니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동호회 내 커플이 생기는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이 결배를 하게 될 때는 꼭 문제가 생겼어요.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동호회를 탈퇴하곤 했거든요. 아무래도 동호회 내에서 자신들의 연애사를 다 아는 데다 헤어진 연인과 친했던 회원들도 있어서 불편해서 그런 거겠죠. 다행히도 저희 부부는 결혼까지 이어진 덕분에 동호회를 탈퇴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1년도 안 돼서 동호회는 사라지고 말았어요. 남은 회원들의 활동도 저조하고 다들 먹고 사는데 바빠지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된 거였죠. 마침 저는 그 무렵 임신 중이어서 동호회 활동이 뜸했던 터라 딱히 아쉽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꽤 허전해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있어 영화 동호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남편이 영화 동호회 활동에 꽤나 의미를 두었던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까지 시댁의 실질적인 가장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홀어머니 밑에서 두 동생들과 함께 살다 보니 장남으로서 일찍 책임감을 깨닫게 된 거였죠. 그런 상황에 자신의 꿈이었던 영화감독이 되겠다고 달려들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던 남편한테 영화 동호회는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쉼터였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어머님 말로는 중학생 때부터 남편은 우유 배달이며 신문 돌리는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하더군요. 공부를 꽤 잘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뒤늦게 수능 시험을 쳐서 야간 대학에 들어갔어요. 성적이 꽤 잘 나와서 굳이 야간 대학에 갈 필요는 없었지만 낮에는 일을 해야 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네 회사 사장님이 제 남편을 꽤 예뻐하셔서 4년 동안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갈 때는 생산직 직원이었어요. 한마디로 공장 인부였죠. 그러다 군 생활 중에 명문대에 다니는 선임을 통해 대학 진학을 권유받았고 군 생활 동안 선임한테 1:1 과외를 받으며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힘든 군 생활 중에 공부까지 하느라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하더군요. 수능 공부를 안 했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을 거야. 오히려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명문대생한테 공짜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어떻게 놓쳐? 그 선임은 잘 살고 있나 모르겠네. 성실한 걸로는 세상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을 제 남편은 군 생활도 알차게 보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사장님 권유로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사무직으로 재입사를 했어요. 솔직히 더 좋은 회사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많이 편의를 봐주신 사장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연애 시절에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부지런하고 의리까지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진 거 하나 없는 남자임에도 선뜻 청혼을 받아들였던 거고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내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건 남편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동생 때문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친정에 먼저 들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엄마가 준비해 주신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미리 어머님께 전화로 상황을 알린 뒤라서 아무 걱정 없이 시댁에 들어갔는데 거실 소파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시동생이 대뜸 그러는 거예요. 오후 1시 도착이라더니 지금이 몇 시야? 형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형수네 집보다 못 산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고요. 형도 그렇게 살지 마. 결혼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자 치마폭에 쌓여선 처갓집 개노릇이야. 형 온다고 엄마가 아침부터 얼마나 공들여 음식을 했는 줄 알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이 딱 그 꼴나겠네. 형서가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처가에 먼저 들리긴 했지만 인사만 드리고 바로 왔어. 이바지 음식 준비해 놓으셨다고 해서 그거 받으러 간 거라고.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씀드린 일인데 왜 네가 나서서 큰 소리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슬쩍 제 눈치를 보더니 시동생을 나무랐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자기 형 말조차도 믿으려 하지 않더군요. 끝까지 성질을 내고 대들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어머님 태도였어요. 저희가 제 친정에 들렀다 온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허락까지 하셨으면서 시동생한테 그런 말을 전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시동생 앞에서 마치 당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처량한 표정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어머님은 시동생 입장에선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셔놓곤 자기는 모르는 일인 척 행동하시는 게 더 얄밉더라고요. 시동생의 거친 행동은 그날 이후에도 이어졌어요. 말로는 저를 형수라고 불렀지만 대하는 태도는 마치 자기 집 종부리듯 했거든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사소한 물심부름부터 밥 차린 것까지 죄다 시켰어요. 자기는 빈둥거리고 집안에서 놀고 있으면서 말이죠. 처음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곤 했는데 이게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있죠. 제가 임신을 하고 7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마침 추석이 돌아와서 차례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몸도 무겁고 당시 회사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전화해 전이랑 나물은 제가 준비해서 추석 당일 아침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전이랑 나물은 저희 친정엄마가 대신 준비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죠.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셔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추석 전날 밤에 시동생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자장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누가 현관 초인종을 쉴 새 없이 연달아 누르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잠에서 깼고 남편을 깨워 나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신발까지 신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뭐예요. 방문 틈으로 그 모습을 본 저는 서둘러 옷을 껴입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 시동생이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더라고요. 에이씨, 늙은 시어머니는 차례 음식 만드느라 아침부터 개고생인데 며느리라는 년은 팔자 좋게 퍼 자고 있네. 야, 안 일어나? 당장 나와. 남편은 자기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며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쳤어요. 하지만 남편보다 덩치가 큰 시동생은 지 형까지 밀어내고는 안방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방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제 얼굴에 대고 또다시 욕설을 퍼붓더군요.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눈에는 우리가 거지 새끼로 보이냐?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종부리듯 부려먹냐고. 도련님, 진정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아서 몸도 무겁고 지금 내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음식 준비해서 아침에 찾아뵙겠다고 한 거라고요. 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차례 음식도 이미 다 해놨다고요. 하, 애 가진 걸로 유세 떨고 있네. 딴 집 여자들도 다 하는 거 가지고 어디서 유세야? 뭐? 몸이 안 좋아? 네 몸이 안 좋으면 늙은 우리 엄마보다 안 좋겠냐? 이게 뻑하면 핑계만 대고 누굴 바보 병신인 줄 알아? 신발까지 신은 채로 안방까지 들어와 저를 향해 손을 쳐들자 남편이 달려들어와 시동생을 밀쳤어요. 그 바람에 형제간의 육탄전이 벌어지고 말았죠. 덩치 큰 시동생한테 남편은 상대가 안 됐어요. 겁에 질린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끌려가면서도 시동생은 제게 욕설을 퍼부었어요. 그렇게 추석 당일을 파출소에서 보내게 된 시동생과 우리 부부는 결국 그날 시댁에 가지 못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 하혈을 했거든요. 경찰차에 실려 근처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더라고요. 뱃속에서 아이가 사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첫 아이를 잃은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7달을 품어온 아이가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채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더불어 내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시동생도 용서가 안 돼서 가슴속에 커다란 응어리가 생겨버렸죠. 몸을 추스르고도 한동안 시댁에 발길을 두지 않았어요. 시동생 얼굴을 마주하면 꾹 참고 있는 우라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았거든요. 유산을 하고 1년간 시댁에 발길을 끊고 사는 동안 제사나 명절, 어머님 생신 때면 남편 혼자 시댁에 가곤 했어요. 그러다 다시 제가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된 건 시동생 결혼 때문이었어요. 변변한 직장도 없이 간간히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던 시동생이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여자를 임신시키는 바람에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시동생 결혼식에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하도 부탁을 해서 가게 된 거였어요. 시동생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신혼집을 구할 돈도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시동생 부부가 시댁에 들어가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정신 빠진 시동생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엄마 모시고 살게 됐으니까 형이 생활비 좀 보태. 장남이 해야 될 부모 부양을 우리 부부가 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렇다고 많이 바라는 건 아니야. 매달 100만 원씩만 보내. 선심 쓰듯 액수까지 정해 부르는 시동생을 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머,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도련님한테 강제로 어머님 모시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이 신혼집 구할 돈이 없어서 본가에 들어와 살기로 한 거면서 우리한테 생활비를 내라뇨? 게다가 100만 원이나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럴 거면 신혼집 구해서 나가 사세요. 시동생한테 쌓인 게 많았던 저는 전처럼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저를 거들어서 한마디 하더군요. 네 형수 말이 맞다. 네가 능력이 안 돼서 어머니한테 신세 지고 사는 걸 왜 우리가 생활비까지 대줘야 하니? 아, 형, 정말 1억이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부부가 엄마 모시는 건 맞잖아. 그리고 내 와이프는 임신 중이라서 일도 못하는데 나 혼자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형이 돼서는 그 정도도 이해 못해줘? 형, 진짜 많이 변한 거 알아?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형제 우애까지 완전 갈라놨다고. 시동생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생활비를 달라고 떼를 썼지만 남편도 저도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동생의 트집은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남편한테도 그랬지만 1년 만에 시댁의 발걸음을 하기 시작한 저한테는 특히 더 심했어요. 한 번은 구정 전날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고 장을 봐서 시댁에 갔더니 동서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임신 중이라고는 해도 아직 4개월 차라서 간단한 일 정도는 도와줄 줄 알았는데 TV 앞에서 꼼짝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한테 쪽파 좀 다듬어 달라고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형님, 저 임신한 거 모르세요? 형님은 유산까지 해본 사람이 임산부한테 일 시키면 안 되죠. 근데 장 보면서 먹을 건 안 사왔어요? 나 순대 먹고 싶은데. 형님도 참. 시장에 들렀다 올 거면 전화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떡볶이랑 순대 좀 사다 달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따 아주버님도 오시죠? 그럼 형님이 올 때 떡볶이랑 순대 좀 사오라고 해주세요. 형님도 아시죠? 임신 중에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병 나는 거. 부탁 좀 할게요. 그리고는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동서, 아무리 임신 중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TV 보면서 쪽파 좀 다듬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내가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때였어요. 작은 방문이 확 열리더니 시동생이 인상을 쓰고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일 좀 한다고 더럽게 유세 떠네. 형수는 인간이 왜 그래요? 그깟 쪽파 다듬는 거 형수가 하면 안 돼요? 왜 임신한 내 와이프 일 못 시켜서 난리냐고요. 왜? 형수는 못 낳는 자식 내 와이프가 먼저 낳을까봐 샘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도 유산시키고 싶어서 그러냐고요. 심보 좀 곱게 쓰세요. 그러니 유산이 나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쪽파단으로 시동생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러고도 성이 안 풀려서 장바구니 안에 든 명태포로 시동생 머리를 마구 내리쳤어요.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 그간 말 안 하고 꾹 참고 있으니까 네 놈이 버린 짓 다 잊고 사는 줄 알아? 임신 7개월 된 나한테 명절 음식 안 맞는다고 술 처먹고 와서 행패 부린 거 기억 안 나냐고. 내 새끼는 그렇게 죽여놓고 네 새끼는 잘못될까봐 이 난리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말해봐 이 자식아.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저는 가슴을 움켜쥐고 울분을 터뜨렸어요. 마침 그때 현관을 들어서던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는 달려와 쉬무업을 하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동생은 버럭 소리를 질러대며 발광을 했죠. 아이씨, 당신 미쳤어? 냄새나게 그딴 걸로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 형수가 자식 못 지키고 죽인 것도 사실이고 내 와이프가 임신한 거 샘나서 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지랄이야. 그때였어요. 저를 달래고 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시동생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더군요. 사람이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야. 자식 잃은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네 형수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너 정말 모르겠어? 네가 이 사람이랑 나한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말 모르느냐고. 너란 놈이 글러먹은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는 못 봐주겠다. 앞으로 너는 나나 네 형수 볼 생각 마. 네가 이 집에 있는 한 우린 앞으로 이 집에 찾아오는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그 길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본가인 발도 들이지 않았죠. 시어머니를 통해 동서가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랬고, 이듬해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때도 그랬고, 몇 년 뒤 시동생이 이혼을 했을 때도 남편은 본가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밖에서 식사를 하는 적은 있어도 시동생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죠.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만난 시동생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엔 나를 위해 동생과 연을 끊은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마음도 시들해졌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9년이 되는 해였죠. 신혼 초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혼 20주년 때는 스위스로 여행을 가자고요. 저는 그때를 대비해 수년째 적금을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스위스는 물가가 비싼 나라라서 우리 세 식구가 스위스 여행을 하려면 적어도 2, 3천은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적금이 만기가 되어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자 남편한테 슬쩍 스위스 얘기를 흘렀어요. 요즘 사람들이 스위스로 많이들 여행 가더라. 드라마에서 현빈이랑 손예진이 처음 만났던 곳이 스위스잖아. 그 정도 운을 띄우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대놓고 말했죠. 스위스 여행을 하려면 못해도 2주 정도는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남편한테 미리 얘기해 둬야 할 것 같아서였죠. 여보, 우리 신혼 때 자기가 했던 약속 기억나? 결혼 20주년 때 스위스 여행 가자고 했었잖아. 나 그래서 적금도 들었어. 그게 벌써 만기가 돼서 통장에 돈이 들어왔더라고. 자기 내년 초에 휴가 낼 수 있어? 건우 학교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중에 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이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여보, 그 여행 몇 년만 미루면 안 될까? 실은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잘하면 곧 이룰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서 남편이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온 단편영화 얘기를 꺼냈어요. 틈틈이 시나리오도 다 써놨고 필름 메이커스에 들어가서 촬영을 맡아줄 사람과 주연 배우까지 이미 다 알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알잖아. 나 영화 감독이 꿈이었던 거.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내가 회사 때려치우고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단편 영화 하나쯤은 내 이름을 걸고 만들어 보고 싶어. 요즘엔 DSLR 카메라로 영화를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돈 많이 안 들이고도 찍을 수 있겠더라고. 당신이 허락만 해준다면 적금 들었다는 그 돈 조금만 내가 쓰고 싶은데 안 될까? 살면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돈을 쓰겠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오죽하면 이런 소리를 할까 싶어서 단칼에 거절을 할 수 없겠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남편은 제 말에 뛸 듯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는 남편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더군요. 남편은 제가 준 1,000만 원으로 스텝을 모으고 장비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영화 작업에 들어갔어요. 제게 말은 안 했지만 이미 프리프로덕션 단계는 시작돼 있었더라고요. 이제 크랭크인만 남은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이용해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독립영화를 만들어 본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단편 영화를 찍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식비잖아요. 주말에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시작하면 밤까지 꼬박 3끼를 다 챙겨야 해서 식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김밥과 장국을 만들어서 남편 촬영장으로 찾아갔어요. 가보니 이제 갓 성인이 된 듯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남편이 고군분투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고 간 김밥으로 아침을 해결한 젊은 스태프와 배우들은 잠깐 휴식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유독 여배우 하나가 제 남편 곁에 달라붙어서는 떨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과 여배우라고는 해도 너무 밀접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죠. 게다가 감독의 부인인 제가 현장에 와 있는데도 말이에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촬영이 재개돼서 저는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까 봤던 여배우의 농밀한 스킨십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는 여자애가 40이 넘은 아저씨한테 연애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거라고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누르면서도 혹시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밤늦게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한테 은근히 떠봤어요. 아까 보니까 어린 여배우가 자기한테 꽤 꼬리를 치는 것 같더라. 늑다리 아저씨가 이게 웬 횡재래?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며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쪽으로밖에 생각 못해? 내가 지금 어린애랑 연애질이나 하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TV로 맨 막장 드라마나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제발 영화든 드라마든 가려가면서 봐. 질 떨어지는 짓 그만하고. 정색하는 남편을 보니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그리 있고 불과 3개월 뒤 제 발등을 찍는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뭐? 이혼을 하자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전에 물었을 때는 그 기집애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놓고는 어떻게 몇 달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해? 어떻게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애한테 빠져서 이혼하자는 소리를 하냐고. 당신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엔 할 게 없어. 그런데 여보, 나 이런 감정 태어나서 처음이야. 나한테 이런 영화 같은 사랑이 찾아오게 될 줄 정말 몰랐다고. 당신이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면 안 해도 좋아. 대신 나 그 애랑 살아보고 싶어. 우린 서로 많이 사랑한다고. 제발 부탁이야, 여보. 영화 촬영을 하면서 사랑에 빠졌다는 여자는 제가 촬영장에 가서 봤던 그 여배우였어요. 아직 대학생인 그 여자는 자기는 첩이라도 좋으니까 제 남편이랑 살고 싶다고 했다지 뭐예요. 건방지게도 제게 문자까지 해서는 남편을 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떻게 내 연녀가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MZ세대는 다 이런 건가요?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제 말에 남편은 결국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달부터 월급 통장까지 바꾸고 집에는 1,000원짜리 한 장 보내주지 않았어요. 이런 놈한테 평생 소원 풀라고 영화 찍을 자금까지 대주다니 내가 미친년이다 싶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가 정수리부터 왼쪽 눈을 포함해 왼쪽 뺨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했어요. 처음엔 잠깐 그러다가 말더니 통증이 찾아오는 빈도수가 점점 많아지고 주기도 더 빨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손으로 왼쪽 얼굴을 감싸쥐고 통증을 참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걸 본 아들은 아무래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며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어린 여자한테 빠져 집을 나간 이후 아들 녀석은 전보다 더 제게 신경을 썼어요.
마치 아빠 대신 자기라도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도 아들이 닥달을 해서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내과에 가서 상태를 말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죠. 그랬더니 의사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CT를 찍어 봐야겠는데요. 저희 병원엔 기계가 없으니까 제가 일러드리는 곳에 가서 CT를 찍어 오세요. 사진을 보고 그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알려준 곳은 전문적으로 CT와 MRI를 찍어주는 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찍은 CT를 가지고 다시 병원에 왔더니 의사가 필름을 보고는 심각한 표정이 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서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뇌종양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사진으로 봐서는 꽤 진행된 것 같다고 말이죠. 아무래도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며 연계해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믿었던 남편한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뇌종양이라니.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싶었죠.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지레 겁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쉽게 고치는데 그깟 종양 하나 못 떼어내겠냐면서요. 저도 그렇게 믿고는 싶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다면 우리 아들은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학병원에 예약한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불안이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들한테 연락을 받았다며 울먹이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제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자기가 간병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간 살아온 정은 있어서 일어나 싶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렇게 미워했던 남편인데 조금은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마치 제가 곧 죽을 사람이라도 되는 양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심지어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말이죠. 24시간을 제 곁에 붙어서 밀착 간호를 하는 남편이 조금은 귀찮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날이었어요. 어떤 검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피 검사를 할지 몰라서 금식을 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남편 휴대폰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평소랑 달리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지 뭐예요. 아무래도 전화 건 사람이 어린 여배우인 것 같아서 조용히 아들 방으로 갔어요. 아들 방이 베란다랑 창으로 연결돼 있어서 몰래 통화 내용을 들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자기 말이 맞더라. 안방 서랍을 뒤져보니까 집사람 보험 증권이 들어있더라고. 보험이 여러 개라서 다 합하면 금액이 꽤 될 것 같아. 매달 무슨 보험비를 그렇게 내냐고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돌려받을 줄 알았으면 몇 개 더 들으라고 할 걸 그랬어. 집사람이랑 친한 친구가 보험 일을 해서 보험을 꽤 많이 들어놨거든. 아들 녀석 말에 따르면 뇌종양이 꽤 진행된 것 같더라고. 의사가 그랬다니까 확실하겠지. 사기 정도면 생존율이 얼마나 되나? 길어도 반년 안에 세상 뜨면 베스트인데 말이야. 보험금 타면 자기가 말했던 벤츠 뽑아줄게. 벤츠만 뽑아주나? 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다 사주지. 나도 자기 보고 싶어.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어쩌면 2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죽을지 모른다는데 저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조강지처 사망보험금으로 내 연녀한테 수입차 뽑아주겠다고 신나하는 꼴을 보니
저절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다음 날 남편을 떼어놓고 혼자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끝까지 쫓아오겠다고 하길래 서슬퍼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제야 저 혼자 보내주더군요. 병원에 도착해 담당 의사와 간단한 면담을 하고 피검사를 진행했어요. 전날 금식을 하고 오길 잘했더라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병원에서 기다리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는 문자가 떠서 다시 담당 의사와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뇌종양이 아닌 건가요? 뇌종양은 맞습니다만 악성이 아니라 양성입니다. 뇌수막종이라고 하죠. 사이즈가 크기는 하지만 위치가 괜찮아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안심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요 며칠 가슴을 꾹 누르고 있던 돌덩이가 순식간에 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지는 않았구나 싶었죠. 제가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현관까지 달려나와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고 집요하게 물어댔어요. 그래서 엿먹으라는 심정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가관도 아니더군요. 눈으로는 웃으면서 입으로는 슬픈 척 연기를 하는데 이 인간 앞으로 절대 연기는 하면 안 될 사람 같더라고요. 나 곧 죽을 사람이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어? 그래. 다 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 내가 그 정도 못 해주겠어? 내가 뭐 해주면 돼? 명품백 사줄까? 아니면 여행 보내줘? 아니지. 여행 갔다가 현지에서 잘못되면 어떡해. 여행 빼고 다 말해봐. 나 벤츠 뽑아줘. 명품백도 사주고. 아, 나 연애도 하고 싶어. 15살 어린 남자랑. 어때? 들어줄 수 있어? 그러자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당신 지금 장난해? 솔직히 말해봐. 의사가 뭐라 그랬어? 정말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한 거 맞아? 아니지. 그래, 아니다. 왜? 내가 한 달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냐? 내 사망보험금으로 그냥 벤츠 사주고 명품백 사주려고? 뭐? 그간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 병간호는 자기가 해주겠다고? 야, 난 또 그 말을 살짝 믿을 뻔했네. 나 죽고 나올 사망보험금 챙기러 온 도둑놈한테 속을 뻔했어. 야, 나 안 죽는댄다. 나 뇌종양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기서 헛짓하지 말고 어린 네 내연녀한테나 가봐. 안 죽는다는 말에 남편은 김샘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부들부들 떨더니 그러더라고요. 당신 앞으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 찍어놔. 알았어? 남편은 올 때 들고 온 가방에 다시 짐을 싸들고 휑하니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집을 나간 남편은 얼마 뒤 싸늘한 주검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나중에 남편 친구를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뇌종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 언니한테 말했다가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린 여자한테 몸과 마음과 가지고 있던 돈까지 탈탈 털어주었던 남편은 끝내 버림을 받자 시리에 빠져 술을 퍼마셨고 건너편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였죠. 내 사망보험금을 노렸던 남편은 제 손에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가해자 측이 건넨 거액의 합의금을 남겨주고 떠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게 추한 꼴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남편의 죽음 앞에 눈물이라도 흘렸겠지만 너무도 큰 상처를 입어서 그런가 장례식 내내 눈물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남편과 어이없게 사별한 저는 지금 뇌수막종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주는 아들을 생각하면
힘든 약물 치료도 제겐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요. 꼭 완치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답니다. 그래서 완치하는 그날 아들 손을 잡고 스위스로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이거야말로 남편에 대한 최고의 복수가 아닐까요? 남은 여생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정말 최고예요.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씩씩하고 건강한 아들을 둔 40대 아줌마예요. 요즘 한창 포켓몬에 빠진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일상이죠. 다른 애 엄마들은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내버려 두면 버릇 나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들이 신나서 얘기하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들이 이렇게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저희 아들이 애답지 않게 어두워진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 풀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판사인 아버지와 고등학교 선생님인 어머니 밑에서 유복하게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사람들이 절 좀 다르게 보긴 합니다만 저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어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희 부모님 직업을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를 정도로요. 보통 판검사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끊임없이 법조계로 진학할 것을 강요받는 데에 비해 저는 부모님의 간섭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셨어요. 판검사 그거 뭐 별거냐? 그냥 건강하고 네 적성에 맞는 일 고르면 그뿐이다. 대신 마음을 정했으면 열정을 다해야 해.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인성이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인성이 바닥이면 언젠간 망하게 되어 있어. 당신은 보영이 너, 네 아빠 말 방패 삼을 생각 말고 적성에 맞는 일 찾기 전에는 학교 공부 게을리하지 말어. 알겠어? 넌 어쩜 엄마가 수학 선생인데 매번 수학 시험만 제일 못 보니? 한 번 80점대 맞은 것 같고 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어. 우리 보영이는 야무져서 제 살 길 잘 찾아갈 거야. 참나, 나만 나쁜 엄마지 맨날. 누가 우리 엄마더러 나쁘대.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시험은 더 잘 볼게요, 엄마. 집안은 늘 화목했고 부모님이 자상하지만 강단 있게 절 키워주셔서인지 저는 얼마 안가 진로를 정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교에서 갔던 클래식 공연에서 첼로의 매력에 빠져 그때부터 첼로를 배우게 되었죠. 한번 결정하면 열정을 다하라는 아빠의 가르침대로 밤낮 없이 연습을 했고 예고 예대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엔 대학 강사로 일하며 틈틈이 입시생들 과외도 했죠. 제가 주로 일하던 곳은 예술회관도 있고 아빠가 계신 법원도 있는 지역이라 아빠랑 같이 만나서 퇴근할 때도 종종 있었어요. 어쩌면 그 지역에서 남편을 만난 건 이미 정해진 수순 같은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둘 다 음악 연습과 각종 법률 사무소가 가득한 지역에서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꽤나 규모가 큰 법무법인에 다니던 남편은 한 카페에 있던 저에게 번호를 물어보았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치매가 있으신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부양하며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할 때
상처가 많은 듯이 보였죠.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만 해도 공장을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한순간에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인생이 완전히 꼬이셨어. 아버지 뒤통수를 친 삼촌은 나도 아는 삼촌이었는데 빚 보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한순간에 아버지 공장이 넘어가고 우리 가족이 빚쟁이가 되니 말이야. 세상에, 당신도 당신 부모님도 고생이 너무 많았겠다. 엄마가 가장 크게 고생하셨지 뭐. 아버지는 그 길로 나랑 엄마만 두고 자취를 감추셨거든. 어디서 뭘 어떻게 한 건지. 돈을 다달이 우리한테 보내긴 했지만 빚을 갚기엔 턱없는 돈이었지. 애꿎은 엄마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3년을 그렇게 고생하니까 곱기만 하던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되더라고.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와서 빚도 갚고 가족도 생겼지만 엄마는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셨어. 아버지도 큰돈 버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은 건 잘못이지만. 바보 같은 거지. 애초에 보증을 왜 서? 그건 애초에 사업을 할 깜냥이 안 됐다는 거야. 결국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환갑도 못 넘기시고 돌아가시고 아버지 본인도 몸이 망가지고 치매까지 와서 아들이 나한테 이런 짐이나 지우게 하시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해도 요양원에 자주 찾아뵙기도 하고 효도도 하고 있잖아. 당신도 아버지가 고생하셨다는 거 마음으로는 아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쩌겠어. 부양해드릴 아들이 나밖에 없는 걸.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버님을 돌아가시는 날까지 살뜰하게 돌봐드렸어요. 저희가 식을 올리기 전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저희 부모님도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죠. 그리고 직접 만나기 전부터 남편이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반면 결혼을 약속한 뒤에야 저희 아빠가 판사이신 걸 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한동안 제 앞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일하는 회사가 큰 법무법인이다 보니 남들보다도 그 중압감이 더 크게 다가왔나 봅니다. 남편은 특히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올 때는 손바닥이 축축해질 정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계속 남편이 긴장을 풀 수 있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을 놓더군요. 식사 자리를 마치고 이야기를 더 나누는데 남편이 멋쩍게 제가 변호사라도 되어야 두 분께서도 면이 서실 텐데 라고 하자 아빠는 손을 휘휘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든 검사든 그게 내 입장에서 뭐가 중요하겠나. 내 딸과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우리 보영이를 잘 아껴주고 심성이 고운 사람이면 됐지. 자네가 모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네. 그거면 됐어. 그러시면서 아빠는 오히려 머리만 좋고 심성은 곱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사람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저희 남편이 조금 숫기가 없어도 솔직하고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라며 좋다고 하셨죠. 남편 역시 저희 아빠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며 잘 따랐습니다. 본인이 먼저 저희 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가지자고 하거나 근교로 놀러 가자고 하기도 했고 저랑 둘이 있을 때도 먼저 이야기를 종종 꺼낼 정도로 저희 부모님을 좋아했어요.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좋은 분들이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닌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정말 참복관이신 것 같아. 내가 사무실에서 장인어른 이름만 대도 변호사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엄청 호의적으로 대하더라고. 몇 안 되는 참법관이시라면서. 학벌에 상관없이 다들 인정하셔. 저번 송년회 때는 대표님도 칭찬하시더라니까.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안의 반대나 다른 방해물 하나 없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 3년 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낳으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으면서 동시에 강사 일도 관두게 되었죠. 남편 역시 제가 일을 관두고 육아에 전념하길 바랐어요. 저희는 첫째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를 낳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어느덧 힘차게 뛰어다니기까지 하게 되어 저희 부부가 둘째 계획을 논의하던 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예상보다 일찍 퇴직을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푸르락 해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도 안색을 숨기지 못할 만큼이나 말이죠. 그러더니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다그치며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몇 년 일찍 퇴직하셨다고 해도 아빠 연세에 맞는 시기에 퇴직을 하신 건데 남편은 지나치게 화를 냈어요. 나도 오늘 처음 들은 이야기야.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으면 뭐가 달라져? 그리고 아빠가 퇴직하시는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왜 이렇게 화를 내? 당신이야말로 뭐가 그렇게 평온해? 지금 우리 아들이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저런 중대한 결정을 마음대로 하신다잖아. 보직에서 물러나면 잊혀지는 거 한순간인 거 몰라?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가족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잖아. 부모님도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는데 왜 당신이 난리야? 왜 상관이 없어? 이제 내가 어디 나가서 장인어른 사위라고 말도 못하게 생겼는데 적어도 내가 실장 달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셨어야 할 거 아니야. 애가 아직도 유치원생인데. 뭐? 당신은 그럼 당신 사회생활 편하게 하겠다고 그동안 우리 아빠를 팔아왔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야? 그딴 식으로 매도하지 마. 나는 가장이라고. 가족을 위해서 이득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지. 집에서 놀고 먹는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장인어른을 팔았다고 하다니. 당신이야말로 철이 없어도 유분수지. 왜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어? 그럼 판사 장인어른 안 두고 그냥 본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뭔데? 그 사람들도 현실 감각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니. 퇴근하고 설거지 하나 안 도와주는 당신이 할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밖에서 우리 아빠 덕보고 살면서 집에선 나한테 유세까지 부리겠다는 거냐고 지금.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찼어요. 남편은 제 말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큰 소리를 화를 내다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오더라고요. 그 일로 저희는 몇 날 며칠 동안 서로 얼굴도 제대로 안 쳐다보고 사이가 멀어졌죠. 그렇다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며 화를 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니 저는 일단은 누구에게도 그때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었죠. 아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차츰 그날의 분노가 가라앉고 무뎌지기는 하더군요. 남편도 일상을 이어가면서 평정을 되찾은 듯 해보였어요. 아들한테는 여전히 좋은 아빠이기도 했고요.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저에게도 먼저 화해의 액션을 취해왔기에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저희는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 엄마가 저랑 둘이 있을 때 슬쩍 이제 화해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 해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화해했다니 다행이라며 웃으시는 엄마를 보니 왜인지 제 마음이 콕콕 아파왔어요. 그러면서 장서방이 바깥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을 테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배려해주라며
조언을 해주시는데 남편 편을 들어주시는데도 절 걱정하는 마음이 강하게 느껴져서 저도 울컥하는 마음을 숨기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웃어 보이며 엄마를 안심시켜 드렸어요. 아빠도 저에게 내색은 안 하셨지만 신경을 쓰고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몇 번 저희를 초대해서 남편이 평소 아빠의 물건을 보고 눈을 반짝했던 것들 중에서 벨트나 넥타이 핀과 같은 작은 선물들을 주시기도 하셨죠. 남편은 아빠한테 서너 번 선물을 받고는 기뻐하는 티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의 이런 노력으로 저희 부부는 조금 더 빠르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집안 분위기가 좋아지니 남편도 그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몇 개월 뒤 남편은 과장직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어요. 어깨가 전보다 높아진 채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바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항상 여유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과장을 달고 나니 전보다는 조급함이 사라진 것 같아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때는 저희 아들도 막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였는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어요. 남편과 제 사이에 또 한 번 큰 갈등이 생긴 것이었죠. 문제는 그 계기가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남편은 저희 아빠 일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원인은 바로 저희 아빠가 그간 모아오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신 거였죠. 아빠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물론 남편은 과거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사업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심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저에게만 따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저희 아빠한테 언성을 높이더군요. 아니, 장인어른, 이런 중대한 일을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번에 일방적으로 퇴직하신다고 하셨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사업이라뇨. 아니, 사업이라뇨. 그건 평생 자영업을 했거나 본인 사업체가 있었던 사람들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거라고요. 내가 내 직업 퇴직하고 내가 모은 돈으로 사업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단 말인가? 내가 자네 허락을 받고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했어야 한다는 건가?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죠. 저희는 한 가족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가족들한테 의견 한마디 안 물어보고 결정하시냔 말입니다. 그래,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었다면 미안하네. 내가 사과하지. 그런데 결식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그렇게 자네가 화낼 일인가? 장인어른, 어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사업이라는 걸 해보신 적도 없으면서 뭘 믿고 그런 결정을 하신단 말씀이세요? 그건 그냥 여태 모아놓은 재산 다 날리겠다는 소리잖아요. 장인어른은 저희 재율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십니까? 자네는 지금 나를 무시하는 겐가? 내가 1, 2년 준비한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자네가 재율이를 챙길 생각은 왜 안 하는가? 내가 설령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네가 재율이 아빠인데 자네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내가 자식들한테까지 손 벌릴 정도로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딨습니까? 사업하다 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도 재율이 책임질 만큼은 벌고 있습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재산을 전부 환원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재율이 몫은 미리 떼어놓든 따로 관리를 하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뭐야? 자네 지금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게 결국 다 돈 때문이라는 겐가? 당연하죠. 가족끼리 이런 얘기는 미리 정확하게 하셨어야 하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거액의 돈이 공중분해되게 생겼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 저희 아빠랑 남편이 너무 심하게 싸워서 엄마는 먼저 저희 아들을 데리고 나가셨고 저는 겨우 남편을 말리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계속 시근덕댔죠. 결국 집에 와서 저희는 한바탕 싸웠어요.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아무리 시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고생을 했다 한들 그렇게 심한 소리들을 하는 게 옳은 거냐. 따져보아도 남편은 저희 가족 전체를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취급을 하며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했냐고 얘기를 해보아도 말이 통하지 않았죠. 그게 뭐 잘못된 거야. 당신이야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어오니 그렇게 한가한 소리 할 수 있는 거지. 애가 이제 10살 됐어. 앞으로 애 학원 안 보낼 거야? 대학 안 보내냐고. 나 하나 벌어서 그거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먼저 일 관두고 육아에 힘쓰라고 했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만 열면 돈도 안 번다면서 하는 거 진짜 치졸한 거 아니야? 당장 나가서 돈 벌어오면 그러면 되겠어? 되겠냐고. 대체 왜 그렇게 뭐 하나 만족 못하고 전전긍긍이야? 그게 같이 사는 사람 얼마나 피말리게 하는 줄이나 알아? 당신 하는 꼬라지 보면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똑같이 굴 인간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 나 100억 버는 거 봤어? 100억이 뭐야? 50억만 벌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지. 이래서 금수저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인 줄 알아?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당신이 지금 내 말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느냐고.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할 직업이야? 그럼 월 3, 400 버는 사람들은 다 거지야? 자꾸 금수저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돈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제대로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그래서 아빠 돈에 연연해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난 아빠 사업이 잘 되던 말던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신다고 해도 당신처럼 길게 날뛰지는 않아. 알아? 겨우 재워놨던 아들은 울고 애 우는 소리가 들려도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며 싸우다 보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아니 그 사람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나 큰 실망감이 몰려왔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깊은 회의감이 몰려왔어요. 애가 들을 것 뻔히 알면서 언성을 높였다뇨. 결국 제가 먼저 아들을 달래러 들어오면서 싸움은 일단락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때부터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죠. 저는 살림을 내팽개치고 다시 일을 구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첼로라는 악기가 그렇게 보편적인 악기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이를 다시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사업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계셨고요. 아빠가 직접 결식아동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원도 받으면서 아빠가 만든 회사는 조금씩 인지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국내 사업이 조금씩 토대가 잡혀가자 아빠는 해외로도 눈을 돌리셨죠.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뒤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때는 가까운 해외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시자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화를 냈던 게 겸연쩍었는지 한동안 코빼기도 비추지 않던 가족 식사 자리에 스멀스멀 다시 오기 시작하더군요.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런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고 느끼는 바가 있으니까 행동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받아주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요. 저와 남편의 사이에서도 다시 대화가 생겨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셋이 외식을 나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가족에겐 또 한 번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전의 시련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희 아빠 회사에서 세무 회계 일을 담당해 주던 사람이 회사 돈을 전부 가지고 도망쳐버린 것이었죠. 이 일을 저희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닥친 사람들에 의해 알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빠도 모르는 새에 저희 친정집이 담보로 넘어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원래 그날 아침 저희 아들 등교를 도와주시라고 했었던 엄마가 놀라서 제게 전화를 하시고 저도 그날 오전 레슨을 급하게 취소하고 친정집으로 달려갔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온 사방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가 붙어있더군요. 아빠는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파악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일단 엄마를 저희 집에 가 계시라고 보내드렸어요. 엄마랑 저희 아들이 가고 나니 저도 심적으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무슨 상황인지 알겠다면서 바로 이쪽으로 와주겠다고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약 3시간 만에 친정집에 도착했는데요. 어렸을 적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침착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남편에게 다가가 기대려는 그 순간 벼랑간 남편이 몸을 빼내어 저랑 멀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보자 남편은 제 눈앞에 종이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바로 이혼장이었죠. 이게 뭐야? 뭐긴 이혼장이지. 인주도 가져왔어. 얼른 사인하고 지장 찍어. 뭐라고? 당신 집 결국 망했잖아.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다. 역시나 불안불안하더라니. 뭐해? 얼른 찍어.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자 남편은 제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는데 그 순간 집 안으로 다시 들어온 아빠가 저희 둘을 발견하셨어요. 장서방 왔나? 보영이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도록 하게. 그건 뭔가? 이혼장이요. 제 집에를 왜 데려갑니까? 신혼집은 제 돈으로 한 건데. 아, 아니다. 짐을 다 빼려면 어차피 가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혼장? 자네 지금... 보영이 너 원래 이혼하기로 했었니?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이 폭삭 망한 마당에. 너무 갑자기 망하셔서 저도 오늘일 줄 몰랐는걸요. 자네 지금 우리 집이 이렇게 됐다고 곧바로 이혼장부터 가지고 왔다는 소리인가?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럴 수가 있나? 장인어른, 그러게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 장인어른이 망해서 딸내미까지 이혼시켜놓고 지금 누구한테 역정을 내십니까? 우리 딸 재산에 손댈 생각은 전혀 없네. 그리고 자네 아들은 어쩔 건가? 하루아침에 아들을 엄마 없는 애로 키우려는 결정을 하겠다는 겐가? 아빠 없는 애겠죠. 제가 걔를 어떻게 책임진답니까? 이제 장인어른도 어떻게 되셨는데. 전 못합니다. 다른 부부들은 양육권 갖고 싸운다는데 저희는 그럴 필요도 없으니 깔끔하죠. 이혼장에 도장 찍었으니 지금 바로 접수하러 가볼게요. 그럼 앞으로 잘 사십시오. 남편은 그렇게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듯 가벼운 말투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기가 차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잊지 못하셨고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죠. 왜 울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인간에 대한 배신감, 황당함, 서러움과 막막함 등이 전부 섞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벌써 결혼한 지 대략 15년이 되었을 때니까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남편을 거의 20년을 알아온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런 남편에게 한순간에 버림받게 되니 20년의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느낌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니까 정말 엉엉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아빠는 저한테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하던 걸 다 멈추고 그저 꼭 안아주기만 하셨죠. 제가 겨우 진정하고 난 뒤 아빠는 무서운 기세로 닥쳐온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아빠를 배신한 그 사람은 아빠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의 추천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었는데 생각보다 후원금이 모이자 딴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일부러 아빠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면서 회사의 돈은 물론이고 친정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최대한 끌어와 한국을 아예 뜨려고 했다는 모양입니다. 항상 법정 안에서 사람을 판단해오던 아빠가 실생활에서는 사람을 잘못 보는 실수를 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그 배신자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인맥이 상당하신 분이었고 행동이 빠른 분이었어요. 다행히 아직 한국을 벗어나지 않은 그 배신자를 찾아내는 데는 고작 3일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초호와 변호인단이 꾸려지게 되었어요. 너무 빠르게 잡힌 터라 아직 불법적으로 가져간 돈들을 처리하지 못했던 범인은 그 돈을 그대로 저희 아빠 회사에 토해냈죠. 아빠는 그 범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켰고 결국 범인은 감방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아빠는 이 모든 일을 1년도 안 되어 진행시키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저희 아빠가 화가 나면 이렇게 무섭게 변하는 분이라는 걸 이때 처음 알았네요. 아빠가 그렇게 범죄자를 처단할 동안 저도 바빴어요. 제 인생 최악의 악연을 끊어내느라 꽤나 수고를 해야 했거든요. 남편과의 질긴 인연은 한 번에 무 자르듯이 싹둑 잘라지지가 않았는데요. 왜 보통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래도 한때 내 남편이었던 인간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인간의 밑바닥은 비겁하고 찌질하고 추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혼장을 들고 왔을 때 감정을 추스르자마자 남편과 살던 집에 가서 모든 짐들을 다 빼왔어요. 같이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하루 만에 짐들을 다 뺄 수가 없어서 며칠 뒤 주말에 한 번 더 들러서 짐을 빼게 되었어요. 아들의 짐도 빼려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아들도 데려가게 되었는데요. 그 인간은 제가 가는 시간을 미리 말했음에도 나가지 않고 집구석에 들러붙어 있더군요. 그 꼴이 보기 싫었지만 저는 최대한 그쪽을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한 채 빨리 짐을 챙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아들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생인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기가 찼던 건 그 인간의 대처였어요. 아빠는 같이 안 와? 아빠도 엄마랑 나랑 같이 가자. 라며 용기 내서 말하는 아들에게 이딴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안 돼. 아빠는 이제 재율이 못 키워. 할아버지랑 엄마가 잘못해서 거지가 되는 바람에 아빠랑 같이 못 살게 됐거든. 아빠는 이제 재율이 아빠 아니야. 거실에서 얘한테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그 정신에도 아들부터 차에 가 있으라고 밖으로 내보낸 뒤
남편에게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애한테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애 아빠야? 나랑 이혼한다고 네 아들도 남의 아들 취급하는 거야?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함부로 그딴 소리를 해대는 거냐고. 애도 알 건 알아야지. 그리고 지금 화를 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정신 차려. 내가 당신 사기 결혼으로 걸고 넘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당신은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엔 판사 외동딸이었는데 이젠 그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어디서 멍청하게 사기꾼한테 뒤통수나 맞고 와서 나한테 화를 내. 뭐라고? 당신 진짜 쓰레기구나. 결국 우리 아빠 직업 보고 나랑 결혼했다는 소리야? 설령 그렇다 쳐도 재율이 네 아들이야. 애가 대체 뭘 잘못했냐고. 그딴 인간 말종 같은 소리를 짓거리냐고. 누가 보면 아주 당신은 변호사라도 되는 줄 알겠어? 야, 말 조심해. 참나. 그래, 나 변호사 아니다. 근데 그게 뭐? 나야 앞으로도 일만 잘하면 웬만한 변호사들만큼 벌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앞으로 인생이 전부 가시밭길이라고. 그 사기꾼 새끼 잡히지 않는 이상 장인어른이나 너나 평생 개처럼 일해야 할걸? 애까지 키우려니 남은 인생은 다 시궁창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일찍 손절친 내가 현명한 거지. 그 사기꾼 새끼 잡았으니까 걱정 마. 당신 말대로 우리 아빠가 판사야. 범죄자 새끼 잡는 건 일도 아니지. 그리고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 당신 인생은 앞으로 뭐 탄탄대로일 줄 알아? 멍청하기는. 그 다음은 너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절대 너 같은 인간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하지 않을 테니까 두고 봐. 뭐라고? 그 사람을 잡았다고? 이렇게 빨리? 남편은 제 말에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니 자세를 곤차 앉더군요. 저는 더욱더 속도를 내서 짐을 정리하고는 그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놈이랑은 더 이상 1분 1초도 한 공간에 있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찌질한 인간은 제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사이 저한테 쭈뼛거리며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슬슬 눈치를 보는데 없던 전까지 제대로 털렸어요. 중요한 것만 가져가고 너무 무거운 건 좀 놓고 가. 이혼장 접수된다고 바로 남남되는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이혼장만 접수하고 이혼 번복하는 사람들도 많다잖아. 장인어른 고소장 접수는 하셨대? 어이가 없네. 네가 뭔 상관이야. 생각보다 상황이 빨리 수습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이혼 무르고 싶어? 웃기지 마. 이제 와서 말 주워 담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꼭 이혼하자. 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영영 그 집을 나와버렸죠. 법정 아니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인간은 그 이후로 자꾸만 저를 찾아오더군요. 저희가 잠시 지내던 집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아들이 평소 좋아하던 캐릭터의 장난감을 사오질 않나, 제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질 않나 자꾸 거슬리는 행동을 했죠. 저희 집이 망할 뻔했다가 살아나서 다시 회복할 것 같으니까 자꾸만 이혼을 번복하려고 하면서요.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자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 차분하게 다시 얘기하자는 등 또 말을 슬쩍 바꾸더군요. 그 찌질한 인간이 매달려도 너무 매달리니 예상보다 일찍 변호사님을 보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간의 인생은 급격히 벼랑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이혼 사건은 아빠의 일과는 다르게 초호화 변호인단도 아니고 변호사님 단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께 그 인간에 대해, 그 인간이 저지른 인간 같지도 않았던 그 모든 행동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고
최대한 증거를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결국 엄청난 금액의 양육비, 이혼 위자료를 저에게 배상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맨날 가장이 어쩌고 경제활동이 어쩌고 했던 그 인간은 직장 내에서도 제대로 혼쭐이 나게 된 거였습니다. 본인 말 맞다나 그 인간은 판사인 저인 아빠가 없으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저와 이혼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동안 일하면서 알게 모르게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 활동을 한 내역이 상당했다고 하더군요. 저와의 이혼 소송도 감당하기 버거워서 쩔쩔매던 그놈은 자기 사무실에서도 먼지 알통까지 탈탈 털리게 되자 결국 울면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보영아,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어? 장인어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해서. 오해? 무슨 오해 말인가? 이 박쥐 같은 놈. 그래도 제 잘못은 뉘우칠 줄 아는 놈이고 심성이 악하진 않은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지 편한 대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는 놈이었구나. 저리 썩거지지 못해. 아빠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당에 있던 빗자루로 흠씬 두들겨 팼고 남편은 두드려 맞으면서도 아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며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죠. 결국 경찰을 불러야 그 찌질한 놈을 퇴치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디어 그놈과 남남이 될 수 있었고 진정한 홀가분함을 느낄 수 있었네요. 그럼에도 제 아들은 한동안 의기소침하고 소심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친아빠가 자기 존재를 부정한 거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는 아들 손을 잡고 한동안 상담센터를 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그간 그 인간뿐만 아니라 저 또한 엄마로서 몰볼 꼴을 많이 보여준 것에 대해서 많이 사과하고 반성했죠. 덕분에 저희 아들은 몇 달 전부터는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밝은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가족은 그간의 일을 완벽히 회복한 채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힘들었던 일들을 통해 저희 가족은 각자 몫의 성장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 역시 상담센터를 다니며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서 이렇게 그간의 제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도 하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에 좀 더 성숙한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려고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역시 여러분 몫의 위로를 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